오늘 주제는 뭐냐면 문화의 시각에서 DSM 1, 2, 3, 5를 보는 거예요. 문화의 시각에서 DSM, 우리가 이제 DSM-5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을 진단하려면 당연히 DSM-5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을 진단하는데, 좀 그냥 독특하게 문화의 시각에서 한번 DSM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DSM-5를 아시니까 DSM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한국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5까지를 갖고 있어요. 5의 그 리바이즈된 버전까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DSM-5까지 오는 역사를 보면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게 DSM이거든요. 시작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서양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문화와 심리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DSM-1이 언제 나오냐면 5가 있다는 얘기는 1, 2, 3, 4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이 언제 나오냐면 1952년도에 나와요. 52년도에. 왜 나오냐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 필요성을 가지면서 1952년도에 DSM-1이 나옵니다. 1이 나오는데 이때는 정신질환을 심리사회적인 원인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때는 질환수가 106개밖에 안 되고요. 그 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계가 너무 명확했는데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적 색채가 너무 강했고 그 당시는 뭐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의 분석을 1899년도에 프로이트가 쓰고 어떻게 보면 50년대 정도까지는 거의 프로이트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니까 DSM-1도 그 영향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색채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진단 기준도 꽤 모호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DSM-1을 보면 뭐 신경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불충분했어요. DSM-1이 불충분하고 부족했다라는 거죠.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1968년도에 DSM-2가 나옵니다. 2가 나와요. 68년도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나온지 보세요. 52년도에 1이 나오고요. 68년도에 2가 나와요. 그러면 몇 년 걸렸어요? 16년 만에 2가 나와요. 꽤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이때만 해도 68년도 이 16년 기간 동안에 꽤나 정신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60년대, 이제 68년도니까 뭐 인간 중심 치료도 나오고 행동주의 요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프로이트, 반 프로이트 진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단, 정신의학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원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죠. 너무 프로이트 중심으로 가버렸으니까 원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면서 2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나 2가 나왔지만 여전히 정신분석학적 그 틀을 여전히 2에서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진단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 앞에서 보면 앞에서는 106개였는데 2에서는 182개로 늘어나요. 정신질환의 그 숫자가 이제 더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요. 진단 신뢰도도 그때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놓고 보면 1973년도 DSM-2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빠집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의 목록 안에 이제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68년도에 이제 이렇게 DSM-2가 나오고 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DSM-5와 비슷한 형태가 언제 나오느냐? 3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보고 있는 DSM-5에 좀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띈 게 바로 1980년도에 나온 DSM-3부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단의 객관성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신뢰성도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진단 기준을 증상 중심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우리가 지금 DSM-5 보면 그 각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굉장히 진단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때 그 체계가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면 DSM-3부터 나와요. 그래서 3 때부터 진단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딱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다축 진단 시스템, 5축 체계라는 게 도입이 되고 정신질환의 수도 265개로 이제 더 세분화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개정판이 7년 만에 나와요. DSM-3R. R이라는 게 Revised Edition이거든요. R이 붙으면 이제 개정판인데 R이 붙으면 꽤 그래도 개정이 되는 거예요. R이 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개정이 좀 많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7년도에 DSM-3R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진단 기준의 일부가 수정이 되는 거가 이제 일어나죠. 1987년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DSM-4가 1994년도에 나와요. 94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에서 3로 갈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3에서 4로 갈 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요. 더 정교화되고 더 과학적으로 바뀌고 더 지금 우리가 쓰는 DSM-5에 근접한 그런 DSM-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DSM-4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DSM-3하고 비교할 때 처음으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한 게 언제부터냐면 DSM-4부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할 때도 문화적인 고려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치료를 할 때도 문화적인 고려를 해야 돼라는 그런 컨셉이 DSM-4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문화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DSM-4를 보면 부록 부분에 문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개요라는 부분이 부록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록 부분에 있다는 얘기는 문화를 이제 고려를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부록이에요. 그러나 의의는 뭐냐? 처음으로 DSM 안에 문화적 고려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바로 DSM-4다. 그러나 여전히 부록이다. 부록에 있는 차원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인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문화적 배경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내담자의 세계관, 이 내담자의 언어, 이 내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사회 규범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제시해요. 누구에게? 그 DSM-4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증후군은 특정 문화에 있는 어떤 정신질환인데 이게 DSM-4로는 해결이 안 돼요. DSM-4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질 않아. 딱히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DSM-4로는 규정이 안 되는 정신질환이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문화증후군이에요. 그래서 DSM-4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있거든요. 그 질환이. 그래서 그거를 문화증후군, Cultural Bound Syndromes라고 해서 거기에 부록에다가 실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SM-4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판은 언제 나오냐? 2000년도에 나와요. 여기 이제 DSM-4 TR이라고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R이 뭐냐면 텍스트 리비전이에요. 이거는 아까 R은 꽤 많이 바뀌는 거고요. 텍스트 리비전은 아주 세세한 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 틀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용어를 좀 바꾼다든가 설명을 좀 바꾼다든가 세부의 텍스트, 설명을 좀 바꾸는 개념에서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바로 TR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R을 보시면 이건 텍스트 리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000년도에 이제 TR 버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DSM-4에 실려 있는 그 문화 증후군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아타케 데 네르비오스라는 문화 증후군이 있어요. 이건 뭐냐? 라틴 아메리카 또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아주 독특한 정신질환인데 DSM-4로는 딱히 어디에 집어넣을 데가 없는 정신질환이에요. 이건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떨거나 공격성을 띈다거나 근데 독특하게도 기억상실을 동반해요. 자기가 이렇게 막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떨고 공격적이다. 이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기억상실도 동반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의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신경발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걸 DSM-4에서는 DSM-4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넣을 수 없는 되게 독특한 문화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자, 고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남아시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기는 정신질환인데 이거는 뭐냐? 음경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망할 것이라는 공포. 되게 독특하죠? 음경이 몸속으로 막 들어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는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종종 집단적으로도 발생한대요. 네, 남자가. 네, 되게 독특하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고로라는 문화증후군인데 이게 동남아나 중국의 서쪽, 동남아 쪽에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그걸 고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암흑, 이거는 뭐냐? 주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갑작스러운 폭력적 행동을 한 후에요. 탈진을 하거나 기억상실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DSM-4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넣기가 참 애매한 그런 문화 증후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거부터 하면 여기에 우리 화병이 등장해요. 네. 화병이 DSM-4에 나옵니다. 부록에. 이건 뭐냐?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억눌린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심리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 우울감 등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맨 위로 가보면 수스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정신질환인데 심한 놀람이나 외상 후 영혼이 몸을 떠났다고 믿는데요. 내가 정말 놀라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났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식욕부진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을 수스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일본 건데 이건 타진교부쇼라고 불러요. 뭐 그냥 굳이 그냥 편하게 번역을 해보면 대인공포증인데 이건 뭐냐면 나의 신체와 외모와 시선과 체취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는 강한 공포래요. 자, 여러분, 내 외모가 사람에게 공포감을 준다, 불쾌감을 준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체취가, 내 시선이, 내 신체가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냐면 공포 수준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타진교부쇼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타진교부쇼. 근데 이게 DSM-4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록에다가 문화증후군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따로 카테고리화 해놓은 거예요. 이게 DSM-4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DSM-4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DSM-1부터 3는 뭐냐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진단 체계예요. 1에서 3는. 그런데 DSM-4부터는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도 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4부터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권마다 증상의 해석도 다르고요. 증상의 표현도 다르다.
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도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안장애에 걸려도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지행동 치료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아름백이 인지삼재를 얘기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우울증에 걸린 증거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그거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안 맞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도 욕을, 이렇게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듣고 자라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되게 불편하게 보고요. 자기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자기 미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끄떡 없거든요. 우리는 우울증이 안 걸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굿잡, 칭찬 듣고 자란 사람들이고 근데 자기를 부정적으로 봐. 근데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미래를 예측을 아예 부정적으로 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칭찬을 듣고 자랐는데 왜 그렇게 봐요?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칭찬보다는 물론 여러분 중에 칭찬을 더 많이 듣고 자라신 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대부분은 어릴 때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이 돼 있어서 그런지 끄떡없단 말이에요. 안 걸려요. 내가 인지삼재가 부정적으로 돼 있어도 우리는 웬간해선 제가 볼 때 우울증에 안 걸리는 독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독한 민족이에요. 미국 애들 같으면 이 정도면 우울증 걸리는데 우리는 안 걸리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문화권마다 증상도 다르고요. 그것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 그래서 왜 문화적 고려를 해야 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진을 안 하기 위해서. 오진을 한다는 얘기는 과잉 진단을 하거나 과소 진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잉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문화적으로 허용된 건데 그걸 병리적으로 보는 게 과잉 진단이에요. 어떤 경우는 과소 진단은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병리적인 건데 그걸 그냥 문화적 교부모로 그냥 해석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DSM-4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SM-5가 2013년도에 나옵니다. 뭐 변화가 되게 많죠. 뭐 다축 진단 체계가 폐지되고 단일축으로 통합이 되고 뭐 스펙트럴 개념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 문화의 관점에서만 볼게요. 문화적 맥락과 발달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근데 뭐 발달 단계는 일단 빼고 문화적 맥락만 얘기를 해볼게요. DSM-4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부록에 실리는 정도로 일단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더 세분화되고 더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바로 DSM-5예요. 아, 진단을 할 때 문화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4보다 5가 훨씬 더 강조해요.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개정판이 이제 TR 버전이 2022년도에 나오죠. 자, 그러면 DSM-5에서는, 자, DSM-4에서는 문화증후군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DSM-5는 훨씬 더 세분화된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그냥 cultural syndromes. 아까 봤던 그냥 문화증후군. 그래서 특정 문화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군. 자, 특정 문화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군. 그게 아까도 4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두 가지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문화적 고통 표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요.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표현하는 문화적 언어, 행동 양식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그들에겐 정신질환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 설명. 이거는 뭐냐? 환자나 가족이 그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조상신이 지금 노여워서 얘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표현한대요. 조상신이 지금 화가 나서 얘가 지금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있던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사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SM-5에서는 문화적 개념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문화 증후군, 그 다음에 문화적 고통 표현, 그 다음에 문화적 설명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증상을 진단할 때 이 개념을 갖고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화병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DSM-4에서는 제가 아까 문화증후군의 하나가 화병이었잖아요. 그게 부록에 있었어요. 그런데 DSM-5로 가면 이 화병의 개념이 본문 안으로 들어와요. 4에서는 부록에 있었는데 5에서는 본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르게 들어와요. 4에서는 아까 화병이 뭐였냐면 문화증후군이었죠. 이거는 DSM-4로는 설명이 안 되는, DSM-4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질환, 이런 개념으로 문화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DSM-5에서는 화병이 그런 문화증후군이 아니고요. 앞에서 봤던 고통 개념으로 들어와요. 고통. 아,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화병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 DSM-4는 화병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록으로 빼버린 거예요. 문화증후군으로. 근데 DSM-5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얘를 해석해 줄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화병은 더 이상 문화증후군이 아니고 보편적 정신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통 표현을 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5가 그걸 해석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병이 해석을 못하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해석이 가능한 DSM-5로 해석이 가능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병을 4에서는 문화증후군으로 명시했고요. 5에서는, DSM-5에서는 화병은 특정 문화적 고통 표현의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병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 보면 DSM-5는 뭐냐면 특정 문화권, 한국에서 분노 억제가 주요 원인이 되는 증상 표현일 뿐이다. 이거는. 네, 증상 표현이다. 그래서 DSM 진단으로 얼마든지 포섭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나 신체 증상 장애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병을 해석해낼 수 있다. 진단해낼 수 있다. 이렇게 DSM-5가 바뀌어요. 그래서 임상적 의미를 보면 DSM-4에서의 화병은 문화의 특수한 증상,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봐야 돼. 얘는 따로 띄워놓고. 근데 DSM-5에서는 아니야. 우리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 별도로 막 이렇게 뭘 할 건 아니고 그냥 아,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하면 돼. 요 정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FI라는 게 있어요. 뭐 문화 포뮬레이션 인터뷰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잠깐 나오지만 16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단 접근은 DSM-4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단과 별개로 문화증후군으로 참고할 뿐이 없고 DSM-5에서는 이제는 DSM 체제 안으로 화병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뭐 의의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건 DSM에 한국이 등장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5에서는 문화증후군이라는 틀 대신에 문화적 고통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더 보편 타당한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DSM-4에서는 화병이 되게 특수한 거였는데요. DSM-5에서는 화병이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요. 해석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문화 포뮬레이션 인터뷰가 뭐 16개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면서 이때 무슨 질문들을 하냐면 이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이 뭐냐?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뭐냐? 치료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담자들이 만약에 내담자에게 물을 수 있다면 상담자 쪽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화 포뮬레이션 인터뷰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담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날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자, 문화는 마음을 읽는 렌즈다. 이제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단을 할 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와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론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DSM-1, 2, 3 할 때 문화적 배려가 없었어요. 4에서 문화적 고려가 있죠. 5에서 그 문화적 고려가 더 발전했어요. 그러나 문화와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DSM-5도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문화 증후군 여러 개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전히 DSM-5로 담을 수 없는 문화 증후군은 여러 개가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요. 동남아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SM-5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 문화 증후군들은 DSM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DSM-6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6가 나온다면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방향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3에서 4로 갈 때도 그랬고 4에서 5로 갈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6는 좀 더 문화적인 시각을 더 많이 담고 나올 거다. 그러면 심리학적인 시각으로만 심리를 이해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이트가 뭐냐면 문화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도이기도 하고요. 번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내담자의 마음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상담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노인 내담자를 만날 때 꼭 역사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상담자가 이 내담자의 연령대, 이 노인 내담자가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들이 겪었던 사회적 현상들을 적어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고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과 행동을 이해할 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놓치고 문화를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공감할 수 있고 문화를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된다. 그래서 DSM은 뭐냐? 단순히 질병 목록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DSM-5는 단순히 질병이 이런 게 있어라고 만들어 오는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문화가 인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DSM-5,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면 문화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렌즈다. 렌즈예요. 하나의 렌즈. 유일한 렌즈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렌즈인 거는 맞다. 그리고 DSM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정신건강 진단도 문화의 도움이 없으면,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DSM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발전해 갈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혹은 뭐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이 학교에서 우리가 다양한 유럽 이론과 미국 이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다 유럽 이론 아니면 미국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배우세요. 그러나 그거 갖고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이 사람은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은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훨씬 더 내담자를 공감하고 그 내담자의 어려움을 돕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